딥시크가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엿을 먹였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가? 이게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냐, 어떤 기업이 주가 되느냐가 앞으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 경계가 된다. 엔비디아는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주 장기적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런 식으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애플 같은 위치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시안입니다. 일단 딥시크는요, 다른 것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미국이 워낙에 많은 물량과 비용과 시간과 기술,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딥시크가 그렇지 않다, 이런 방법도 있다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대학교 가려면 저 압구정동 대치동 같은 데서 막 그냥 과외 받고 컨설팅 받고 이런 친구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치동에 입성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 시골 학교에서 그냥 하루에 8시간씩 자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친구가 갑자기 딱 된 거예요. 아니 저럴 수도 있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노트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나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했으니 요걸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오픈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북돋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수준으로 치면요, 근데 미국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올라간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을 증류해가지고 여기서 뽑아먹은 거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어 라고 해서 기술 자체로는 이것을 넘지 못하지만,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런 기술을 갈 때 이만한 돈이 들었다. 근데 중국은 뭐 자기들 발표로는 200분의 1, 300분의 1이라고 하지만 또 따져보면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래도 미국이 든 만큼 돈이 들진 않았다는 거죠. 요만큼 들어가지고 요 비슷한 수준에 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AI가 굉장히 좋은 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다만 이게 있어요. 소프트뱅크 있죠.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와 같이 손을 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5천조짜리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일본으로 와서 또 샘 알트만과 손정혜가 같이 일본의 AI를 발전시킬 어떤 전략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따로 일본 안에서 이걸 따로 발표해서, 일본으로 보자면 자국 내에서 뭔가 발전시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외부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일본에서 커스터마이징 한다라는 전략이 일단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기업이 이제 이걸 갈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가 바로 그런 비슷한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일본에 가서 손정이랑 같이 손잡고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며칠 있다 건너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카카오 CEO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GPT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그거보단 일단 오픈 AI와 같이 손잡고서 뭘 만들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걸 만들 거야.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주권 AI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걸 만들 거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해진 의장이 복귀를 했어요. 한동안 이렇게 일선에서 써져 있다가 AI 때문에 복귀를 해가지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 전략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뭐 둘 다 그러니까 소버린 AI가 되면 좋고, 그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외부와 같이 손잡고 연합으로 하는 것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의인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승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죠. 현재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도 보면 정부가 뭐 도와준다고 해서 잘 된다기보다는 거기서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그 기업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축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역시 정치권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뭐 지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거라도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많은 AI 기업들의 바람이 규제를 빨리 하든지 말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제가 아직 없어요. 별게 없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기껏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뒤늦게 규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서비스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해서 뭘 하려면 규제 라인이 가이드가 정해지고 그래서 이거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럼 사업적으로 이걸 하는 게 맞겠다. 그런 게 보이면 이제 투자를 해서 뭘 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규제가 생겨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를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이 들어오면 물론 좋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일단 규제가 생길 거면 빨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그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바쁜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좀 뒤처지는 그런 트랙에 올라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2년 전쯤에 챗GPT가 화제가 됐을 때는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 명확한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4개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이었거든요.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네이버가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2년 사이에 이게 확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확 앞서가 버리고요. 한국은 거의 정체되다시피 했거든요. 왜냐하면 2년 전쯤에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치 GPT를 우리도 만들겠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GPT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그때 바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는 뭐 비슷하게 좀 만들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지? 그래서 왜 정체됐지? 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기술적으로 어떤 지원이 없었다, 규제가 그렇다, 정치가 어떻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복합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은 맥킨지에서 그 세계적으로 AI 기술력을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눈 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은 상위 25% 안에 들어요. 근데 상위 25%인 거예요. 예전처럼 상위 5% 그런 건 안 되고요. 그 2년 사이에 좀 순위가 많이 떨어진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뭘 물어보면 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답변의 성향과 매너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주로 쓰는 데이터, 저쪽 나라에서 주로 쓰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예 처음부터 톤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일본 AI가 있고 한국 AI가 있다. 그랬을 때 독도는 어디 땅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훈련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대답이나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나라에서는 이쪽 나라의 상식, 저쪽 나라는 저쪽 나라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버린 AI, 주권 AI가 필요하다라는 게 뭐 군사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거 검색해서 뭘 얻어내는데 그런 상식들이 미국의 기초에 있다거나 중국의 기초에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식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걸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패권 전쟁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AI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래요. 식량이 나와도 그렇고 뭐 당연히 핵무기 같은 것도 그렇고 다 나라별로 전쟁처럼 이렇게 자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특별하게 뭐 패권 전쟁을 더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저는 이 과연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딥시크가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엿을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따만큼 시간과 기술과 비용이 들었는데 요만큼으로도 그게 가능해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린 뭐 한 거지? 투자자들은 나는 어디에 투자한 거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딥시크가 오픈소스 기술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시진핑이 가가지고 야 니네 이번에 미국 애들 좀 맛 좀 보이게 오픈소스로 다 공개해버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중국에 4,000개 정도의 AI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거기 시진핑이 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전략적이다라고 하지만 샘 알트만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의를 했을까요? 결국 이 AI 전쟁을 주도하는 건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요. 사실은 얘네들은 국경보다는 이익에 더 움직이기 때문에 딥시크가 중국 거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막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만 여기 보면 MS라든가 엔비디아나 이런 게 딥시크를 기본 엔진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손잡고 뭘 하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기업들끼리 이익이 맞으면 같이 합종 연행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기업 집단이냐, 어떤 기업이 주가 되느냐가 앞으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그리고 전쟁을 그 세를 가져갈 그 중요 경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미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셨습니다. 언제 보셨냐면 샘 알트만이 트럼프랑 뭐 이렇게 하도 트럼프 취임식 때 스타게이트 하면서 야 트럼프도 막 AI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붐을 좀 일으켰잖아요. 근데 바로 며칠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아유 걔네들 돈 없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초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미국 안에서 얘도 미국 얘도 미국인데 왜 그랬냐? 서로 지금 경쟁 중인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러면 우리는 쟤네를 잡겠어라고 해서 그록3를 빨리 발표하잖아요. 여기도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록3를 발표했을 때 일단 여기는 X 유료 사용자들한테 그록3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발표하니까 샘 알트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발표해야 돼. 라고 하면서 딥 리서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록3가 얼마 있다도 아니에요. 며칠 한 2, 3일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무료로 풀어버려요. 이쪽 오픈 AI도 원래는 딥 리서치 기능이 $200짜리 유료 회원들만 이걸 이용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20짜리 플러스 회원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야, 공짜로 쓰게 해줄게. 이거는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경쟁이 들어가 있어요. 유저로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살을 파먹고 있는 경쟁인데 우리가 보기엔 미국, 중국이란 큰 틀을 놓고 보면 미국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정세가 잘 안 보이고요. 기업과 기업, 그리고 이 기업들이 누가 주도하는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고요. 그게 일단 샘 알트만처럼 오픈 AI 진영이 있고 그리고 구글 진영이 있고 메타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하나 또 새롭게 치고 등장하면서 현재까지는 4개 정도가 이제 눈에 띄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계속 이제 늘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이 패권 전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주 장기적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건 엔비디아 자체 이슈보다는 미국 전체 그러니까 트럼프와 미국 그 경기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크죠. 근데 엔비디아 자체로 놓고 보면 엔비디아만 한번 그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칩은 잘 나가는데 그 칩의 생산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칩이 공급되면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돈 좀 벌겠는데 했는데 발표를 들어보니 그런 칩은 잘 나가는데 주문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돈은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주문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을 내가 해놨는데 재고가 쌓인 게 아니라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 이걸 못 내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이 생산을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흔히들 이제 골든러시 때 금을 자꾸 파지 말고 곡괭이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파는 데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모르나요? 다른 데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들도 우리도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칩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곧 쫓아오면은 이 엔비디아가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 노나요? 그 사이에. 네. 이 사람도 이렇게 할 때 놀지 않거든요. 게다가 기술력이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내고요. 또 세계적으로 우리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뭐 상위 한 25%, 30% 정도의 나라들만 AI를 하지만 또 AI가 퍼지면 퍼질수록 뭐 50%, 70% 나라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칩은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쿠다라고 해가지고
AI 개발자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개발자들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엔비디아 걸 쓰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이 쉽사리 다른 거를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로 그 독점, 지금처럼 완전 독점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위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 뭐 20년 있다 보면 다른 데들도 뭔가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 자체적으로 그걸 쓰기도 시작을 하겠고요.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저는 애플이랑 비슷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 애플이 스마트폰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경쟁이 나왔을 때 그랬는데 어쨌든 애플은 지금 한 분야를 또 계속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세계 1위를 계속 다투기도 하고요. 엔비디아도 그런 식으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지금 애플 같은 위치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